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게 아니네요.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그리고 문제는 다 못 풀으셨더라도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셨어야 돼요. 이거 두 개, 서식 지정자랑 자료형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어야 되고, 왜냐면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서 이제 얘네를 가지고 얘기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드리면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정수의 합 이부터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열고 들어오면 문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 케이스부터 직접 만들고 실제로 그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잘 실행이 되는지까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중에는 이제 문제라는 게 제공이 되고 이걸 풀면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형성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는 n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선언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만들어도 되고, 저는 1부터 3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의 합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리고 n2 m sum 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n이랑 m의 값을 넘겨줄 거고요. 얘를 rs의 변수에 담아 줄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1부터 3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이 이름으로 만들면 될 거고, 그거를 실행 결과를 rs라는 변수에 담아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만 바꾸면 테스트 케이스가 추가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만든 거고요. 얘를 그냥 실행시키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함수 만든 게 없으니까, 이런 함수 없으니까.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지금 만드는 함수의 리턴 타입이 int로 만든 이유는 다 아셔야 돼요. 이제 자,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일단 0으로 다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것인가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를 만들 때에는 내가 지정한 이 rs라는 변수의 타입으로 리턴 타입 맞춰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n과 m, 얘를 매개 변수를 통해 받을 때 둘의 타입이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받아오겠죠.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함수 같은 경우는 정수의 합이니까 일단은 su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거 실행시키면은 출력문이 뭐가 나오죠? 이만큼. 이 함수가 실행이 됐다. 그럼 이 안에 이 로직이 돌아가는 건데, 얘 실행시키고 나면은 뭔가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출력값이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죠?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이니까 i는 1, 2, 3으로 증가를 할 거고, 그거 출력하라고 했죠. 1, 2, 3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실행될 때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출력해서 보려는 게 아니라 정수의 합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력해서 실제로 어떤 수들이 나오는지 확인했는데, 얘네를 이 sum이라는 변수에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서 더해 간다면 그 sum에는 결국 모든 정수의 합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나서 sum을 리턴을 해준다면 얘는 이제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통과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를 보면 똑같이 6이 나오고 있죠. 이 이유는 반복문을 알바가 났으니까. 얘를 우리가 넘겨받은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바꿔주게 된다면 그럼 이제 1부터 3까지 더하면 1, 2, 3이니까 6이 맞고요. 2부터 5까지 더하면 2, 3, 4, 5니까 네, 14가 맞죠? 이렇게 내가 지금 암산으로 혹은 간단한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함수를 만드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도 많이 했던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얘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수의 합이래요. 소수의 합. 그러면 전 이거 그냥 살려놓고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해줘야지 될까요? 일단 또 테스트 케이스를 좀 만들어야겠죠. 근데 테스트 케이스를 그냥 이대로 쓸 게 아니라 좀 함수 이름도 좀 바꿔주고 프라임 그리고 까지의 소수의 합 이름도 좀 바꿔주고 범위도 좀 바꿔줄게요. 얘는 아니지 11 그냥 13 한번 해보고 하나 더 해볼까요? 얘는 얘는 5부터 13 자 1부터 10까지의 소수는 2, 3, 5, 7이죠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소수. 그럼 얘네 다 합이래요. 그럼 17이네요. 그죠? 예상 결과 값이 17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13, 11, 13이니까 둘 더하면 24가 나올 거고요. 얘는 11부터 13까지 24. 얘는 5, 7, 11, 13. 그쵸? 이러면 16, 20, 36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 놓고 내가 암산이나 계산을 통해서 먼저 예상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맞게 나왔을 때
정상 작동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함수 이름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좀 바꿔주고. 자, 얘는 어떻게 손대줘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소수 판별기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소수 판별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소수 판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함수, 그 소수 판별기로 만들어 놓은 함수를 활용하는 것도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복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거고요. 자, 익스프라임 넘버. 만약에 받아온 넘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는 아니다. 그리고 1은 필요가 없죠. 1보다 1이랑 자기 자신 빼고 하기로 했었으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소수 판별기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얘는 소수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통과하고 내려왔다면 그 경우는 소수니까 맞다라고 돌려주는 거. 지금 소수 판별기 함수를 만들었어요, 하나. 그리고 얘를 여기서 활용하면 되죠. 이거를 활용이 여기가 아니라 반복문 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i를 넘겨주고, 이 결과가 참이면 그때의 i를 썸에다가 더해주는 식으로. 이러면 이게 소수 판별기인데, 소수 판별기에 지금 현재의 i를 넘겨줬을 때 그 i가 소수라면 1을 리턴을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이 됨으로써 참이니까 밑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넘어간 i가 소수가 아니래요. 그러면 0을 리턴하겠죠. 그러면 얘는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썸에 추가가 안 될 거고, 이렇게 썸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서 결과적으로 리턴을 썸을 해주게 되면 어디니?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결과 17, 24, 36이 다 잘 나오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두 개였어요. 자, 지금 이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계속 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뭐 나중에 소수를 판별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소수를 걸러내거나 소수의 합을 구하거나 이런 상황은 크게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고자 하는 기능 부분만 다른 거지,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함수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것도 뭐 약간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테스트 케이스를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 필요에 의해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거 말고 함수를 먼저 만들고 그 함수를 사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약간 취향의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좀 더 선호합니다.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내가 완벽하게 판단하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이제 익숙하고 많이 숙달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고 숙달되지 않았다면 이런 방식을 따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두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정답을 열어 드릴 거고,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좀 쉽게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경험이 좀 다르니까. 그래도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봐보죠.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은 여기 있는 컴퓨터 구성,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혹시 데스크탑 조립이나 혹시 내 컴퓨터를 까보거나 한 적이 있으실까요?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컴퓨터 본체를 우리가 LG나 삼성 이런 완성형 본체를 사는 게 아닌 이상 부품을 원래 다 따로 사가지고 조립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조립을 대신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얘가 조립을 할 수 있다면 업체한테 굳이 돈 주고 안 맡기고 부품만 사서 내가 조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컴퓨터 본체를 일단 딱 까보면요, 이제 옆에 있는 나사들을 다 돌려서 까보면 메인보드가 먼저 보여요. 정확히 말하면 메인보드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부품들이 메인보드에 다 끼워져 있어요. 실제로 여기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고, 이 메인보드를 보게 되면 이제 뭐 하드디스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CPU 같은 것도 있을 거고, CPU가 아니라 그래픽카드 같은 거 있을 거고, CPU는 보통 이제 네모난 테두리 안에 이제 펜 때문에 동그랗게 보이고 있죠. 이런 거 CPU도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램 같은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뭐 기타 등등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즘에 뭐 SSD라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하드, 얘는 CPU, 얘는 그래픽카드, 얘는 램.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드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얘는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죠. 얘의 역할이 뭘까요? 얘는 데이터의 저장이에요. 데이터 저장. 실제로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뭔가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SSD를 많이 쓰시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뭐 공연 이런 거, 이런 게 다 이제 하드디스크 혹은 SSD 이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뭔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가지는 특징으로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속성이 뭘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뭔가 파일을 다운을 받아요. 근데 그 파일이 컴퓨터 껐다 켜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특수하게 이제 백업 그 시점을 잡아놓고 컴퓨터를 껐다 킬 때마다 그 백업 시점으로 돌아가게 설정해 놓지만 않으면 뭔가 설치했을 때 안 사라져요. 그게 영속성이에요. 데이터가 영원히 지속된다 라는 거. 우리가 일부러 가서 지우지 않는 이상 얘는 남아있어요. 하드디스크는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이 그래픽카드, GPU라고도 하는 이 그래픽카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이제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얘는 사실 되게 복잡한 연산을 하는 애예요. 연산 전용이에요. 연산 전용. 이제 우리가 얘가 근데 왜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이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하는가? 얘는 연산 전용이라는 애인데, 연산 전용 능력을 가진 애인데 왜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게임에서 사용하는 모든 오브젝트 혹은 캐릭터, 이런 데이터들 있죠. 얘네들이 다 복잡한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얘가 연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화면에 얘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게임의 캐릭터,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그때 얘는 연산 덩어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진짜 엄청 복잡한 수식과 연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뭉쳐진 애인데 얘가 그거를 풀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3D 고사양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픽카드 사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근데 사실 우리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그래픽카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얘는 이제 개발자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CPU가 이렇게 있어요. CPU가 제가 아까 펜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펜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바깥에 이렇게 펜이 달려 있는 거예요. 방향이 이건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펜이 달려 있고 그 안에 까보면 이 되게 조그만한 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CPU예요. 이 펜은 그냥 CPU에 열을 식혀주는 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칩이 하나가 있는데 이 CPU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얘도 연산을 해요. 얘도 연산을 하는 애인데 얘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처리를 하는 애예요. CPU도 연산을 하고 그래픽카드도 연산을 해요. 둘 다 연산을 하는데 얘는 진짜 그 복잡한 연산 전문으로 그것만 특화되어 있어요. 그 그래픽카드는. 근데 얘는 뭐 하드나 이런데 명령도 해야 돼요. 명령을 해서 얘한테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걸 다시 보여주는 식으로. 이게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하죠. 그리고 그 사용자가 뭘 통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요? 우리 옛날에 OS가 없던 시절에는 도스로 명령을 했었어요, 컴퓨터한테. 근데 요즘에는 OS라는 게 있으면서 얘를 통해서 UI를 갖추고 있는 이 OS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죠. 우리가 바탕화면에 있는 어떤 뭐 크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던가 이런 게 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크롬 켜줘 라고 명령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OS 때문에 UI가 생겨나면서 편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건데 이 OS에는 뭐 윈도우, 뭐 맥,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한국에서는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요즘에는 뭐 iOS, 맥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신데 일단은 사용자가 OS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요. 그럼 OS는 사용자한테 넘겨받은 이 명령을 누구한테 보내냐? 얘를 메인보드한테 보냅니다. 그럼 메인보드가 CPU한테 일을 해요. CPU한테 명령을 넘겨요. 그럼 CPU가 그 일을 처리해서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식이에요. 컴퓨터의 기본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이거를 좀 최대한 간단하게 얘는 이제 그래픽카드는 개발자 영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워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동 원리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깔끔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하드, 다음 램, 네, CPU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이 안에 칩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이 CPU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를 헤르츠 단위를 써요. 이제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얼마나 빠르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단위로 헤르츠 단위를 쓰고요. 하드디스크는 단위를 뭘 쓰죠? 네, 뭐 기가바이트 혹은 요즘에는 이제 테라바이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테라바이트보다 위에가 아마 엑사바이트였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단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옛날에는 뭐 메가바이트도 많이 썼죠. 이런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램은요,
램은 보통 기가바이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도 단위가 기가, 메가, 테라 이런 바이트 단위예요. 근데 램도 바이트 단위예요. 그러면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애였어요. 얘는 어떤 일을 하는 애일까요? 일단 얘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컴퓨터 무슨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빨라지려면 램이 좋아야 된다. 램이 뭐 높은 용량이 되어야 이제 컴퓨터 전체적인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램 용량이 커야만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램 용량이 컸을 때 어떠한 현상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빨라지게 보이는 빨라진 것처럼 보이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한번 까볼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자 지금 이렇게 네모로 그렸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얘를 이제 하드디스크가 우리가 이걸로 먼저 한번 볼까요? 실제로 하드디스크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죠. 얘는 그냥 케이스예요. 케이스. 실제로 우리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그 기능 부분은 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금액대가 좀 저렴해요. 보통 1테라에 5만원? 요즘에 5만원도 안 할 것 같은데 4테라에 86,000원이래요 싸죠. 얘는 요즘에 하드디스크는 되게 저렴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램도 분명히 단위가 기가바이트였단 말이에요. 그죠? 둘 다 기가바이트, 바이트 단위를 쓰는데 얘네 둘이 얘는 데이터 저장,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단위가 같다라는 걸 봤을 때 약간 결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램 같은 경우 보통 8기가에 지금 35,000원 많이 싸졌네요. 얘도 16기가에 74,000원 많이 내려왔구나. 이게 뭐 8기가에 5만원 16기가에 10만원 그 정도씩 하던 건데 내려왔네요. 요즘에는 얘네는 지금 아까 하드디스크 4테라에 3만 얼마였죠? 4만원이 안 됐었는데 얘는 지금 8기가가 35,000원이에요 그럼 4테라랑 8기가는 용량 차이가 엄청난 거죠. 애초에 지금 1000기가가 넘어야 1테라바이트인데 4테라라는 얘기는 4000기가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고작 8기가짜리가 4테라랑 금액이 똑같아요. 얘는 왜 비쌀까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마우스 어디 갔어? 자, 아까 보여드렸던 하드디스크 이런 케이스 안에는 까보면 이런 동그라미 필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자기 디스크라고 해요. 자성을 띈 디스크라고 해서 자기 디스크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데이터를 이 자기 디스크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 껍데기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자기 디스크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컴퓨터에다가 롤 같은 걸 깔았어요.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드에 넣어요. 그러면 그 롤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디스크라고 하는 공간에. 그리고 얘는 또 잘 까보면 여러분들 그 전축이라고 아시나요? 턴테이블? 요즘에는 많이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 노래 듣는 그 LP판 꽂아서 얘가 이 축이 쭉 돌아가면서 노래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전축 그런 것처럼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바늘 같은 게 하나 달려있어요. 회전하는 바늘 같은 게 얘는 헤드라고 하고요. 이런 애가 달려있는데 이 하드디스크의 작동 원리는요 전축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 바늘이 헤드가 돌아요. 쭉 도는데 돌다가 내가 저장되어 있는 이 자기 디스크 안에 내가 만약에 롤 데이터다. 롤이 여기 저장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바늘이 돌다가 이 롤 데이터를 지나갈 때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하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사용자가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롤 아이콘을 눌렀어요. 그러면 OS가 CPU한테,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겠죠. 야, 롤 데이터 가져와. 그럼 메인보드가 CPU한테 전달을 해요. 야, 롤 데이터 빨리 가져와. 우리 사용자가 지금 눌러서 빨리 줘. 그럼 CPU가 하드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롤 데이터 내놔. 사용자가 지금 원하고 있어. 롤 데이터 가져와 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이게 긁히는 타이밍에 얘를 전달을 해줘요. 근데 진짜 간단하게 좀 간소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일하는 속도가요, CPU랑 비교를 했을 때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CPU가 하드디스크한테 뭔가 일을 시키고 하드디스크한테 응답을 받기까지 한 2만 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절대 느린 게 아니에요. 얘도 뭐 충분히 빠른 애지만 얘가 워낙 빨라서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 작업 속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느리네요, 얘는. 이 CPU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우사인 볼트랑 3살짜리 갓난애기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사인 볼트 이미 저희가 있죠. 근데 3살 배기 애는 열심히 기어가봤자 오래 걸리겠죠. 그런 것처럼 작업 속도가 느린 거예요. 얘는 이제 단위를 RP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 분당 회전수죠. 얘가 뭐 3600rpm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CPU한테는 너무나 느린 친구이기 때문에 CPU가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용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이걸 긁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램이에요. 이 램은요, 아까 하드디스크랑 단위가 똑같았죠, 기가바이트로. 근데 얘는 용량이 고작 8기가 밖에 안 되지만 얘 4테라짜리랑 같은 금액이었어요. 거의 비슷한 금액.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명령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램이 하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있는 이 롤 데이터, 자기 디스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롤 데이터를 램이 복사를 해서 자기한테 올려놔요. 이렇게. 근데 이때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실행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램한테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에 필요한다라는 건, 롤이 만약에 총 1기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1기가 안에는 뭐 이미지 파일도 있을 거고, 실행에 필요하지 않은 뭐 불필요한 실행 파일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데이터들이 담겨있는 그런 거 다 빼놓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 램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얘를 가져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더디게, 얘 CPU 기준에서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램이 딱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것으로 딱 압축시켜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가져가니까 일단 실행하는 데까지는 빨리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가격이 비싼가, 왜 얘는 뭐 테라바이트 단위가 나오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실제 롤 데이터가 한 20기가 정도 되려나요? 몇십 기가 정도 될 텐데, 그 데이터 중에서 실행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 한 1기가를 여기다 올렸어요. 그리고 뭐 윈도우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윈도우 프로세스가 한 2기가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컴퓨터 보통 사용을 할 때, 지금 저도 화면에서 그림판도 여러 개 켜놨고 크롬도 여러 개 켜놨고 뭐 수업 페이지도 띄워놨고, 그리고 심지어 제 더블 모니터 이쪽에는 여러분들 이제 출석 관리하는 학원 인트라넷 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띄워놨죠. 그러면 실제로는 메모리가, 램을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사용량이 얘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램이 4기가다 했을 때 윈도우 기본 프로세스가, 기본 메모리가 한 2기가, 그리고 지금 롤 하려고 하는 그 실행 파일이 1기가,
그리고 지금 백그라운드에 브라우저 인터넷 켜있는 거 그게 1기가. 그리고 뭐 노래를 들을 수도 있겠죠? 무슨 노래 플레이어 얘가 1기가가 된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게 총 몇 기가예요? 5기가죠. 근데 램은 몇 기가예요? 4기가죠. 이러면 이미 오버됐죠. 이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뭐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던가 일어나요? 안 그러죠. 우리가 사실 뭔가 실행할 때 이 메모리 용량을 확인해 가면서 실행하지 않잖아요. 물론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은데 인터넷 페이지를 여러 개 띄운다든가 뭐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렉이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안 되지는 않죠. 어느 수준까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림판을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수업 페이지로 넘겨요. 이러면 이제 메인이 누가 된 거예요? 그림판에서 브라우저가 된 거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메인이 되고 있는 애 말고 나머지 애들을 잠깐 뒤로 빼놔요. 이걸 윈도우 기본 얘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OS가 돌아가야 되니 얘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잠깐 뒤로 빼놔요. 그리고 지금 브라우저가 메인이니까 얘를 앞으로 꺼내서 써요. 그리고 얘에서 다시 뭐 롤로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잠깐 뒤로 빼고요, 얘를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램이라는 그 장치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약간의 이 뒤로 빼고 앞으로 꺼내고 하는 이 과정이 아주 찰나거든요. 사람이 이걸 잘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 사양이 안 좋다, 그럼 렉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게 이 과정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램이 4기가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뒤로 빼놨다가 앞으로 꺼내야 될 애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용량이 작으니까 한 번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적어서 막 지금 브라우저 하나 보고 있던 거를 뒤로 빼는데 뭐 여러 개를 빼야 돼요. 다른 거 하나 갖고 오려면. 그러면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하나 올라오고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렉으로서 사용자한테 보이는 거고요. 그럼 램이 용량이 큰 게 좋은 이유 나왔죠? 얘가 용량이 크면 뒤로 빼고 앞으로 꺼내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행 속도가, 램이 좋으면 실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게, 실행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렉이 걸리지 않는 거죠. 이 찰나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끔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용량이 크면 실제로 많이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좀 덜 해도 되니까, 많이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찰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찰나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램이 좋으면 실행 속도가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램이 비싼 이유 또 하나, 얘는 기계식이고요, 얘는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얘에 비해서 얘가 이 모든 일 처리에 대한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요. 얘가 아까 CPU 기준에서 한 2만 년이라고 했죠. 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CPU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램이라는 애가 있는 거고, 이 램이 가격이 비싼 이유, 그리고 이 램이 좋았을 때 컴퓨터가 좋게 느껴지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시언어 공부하다 갑자기 이걸 왜 배우고 있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램. 얘는 개발자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얘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얘를 다룬다라는 게 뭐 얘를 가지고 뭐 조립하고 얘를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램이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우리가 상황에 맞게 좋게 간단하게 또 예를 들어드리면, 자, 우리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 얘를 실행을 시키면요, 얘는 프로세스로 남아있어요. 우리 이거 작업관리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혹은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켜져요. 여기서 프로세스 얘네들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모리가 얼만큼 먹혀 있는지가 보이죠. 실제로 컴퓨터가 지금 이 여러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는 양이에요. 그럼 이 메모리가 100이 넘어간다. 그럼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응답 없음 같은 거 뜰 때 있죠. 그게 순간적으로 메모리를 넘겨서 그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해버리면 다시 돌아오죠.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켜놨던 프로그램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거 안 보이시겠구나. 컴퓨터 보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켜져 있는 애들 있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와 있진 않지만, 모니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이미 돌아가고 있는 애들,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저런 거고,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 윈도우 프로세스가 있어요. 얘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윈도우가 실행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애들,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얘를 실행시켰는데 그 안에서 이런 변수 하나가 만들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이 메모리, 이 램 영역 안에서 생성이 돼요. 이런 변수들은. 그러면 이 램, 이 변수 int, 정수형 변수 int a도 크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자료형 타입 제가 한 번씩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얘는 크기가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얘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순간 이 변수들은 이 램에서 생성이 될 거고요. 이 램 안에 4바이트라는 공간을 할당을 받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 램이 1기가 밖에 안 되는데 이 4바이트 짜리가 쌓이고 쌓여서 1기가가 넘어가요. 그럼 프로그램 돌리는 게 너무 빡세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메모리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램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자, 일단은 시간이 또 8시가 넘었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분 1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